한국이 과연 자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냐면서 문제를 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 별로 일본에 불평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10, 20대들에게 한류 붐이 불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고 한국 제품을 수입해오고 일본에서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 신경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고 조용히 좀 하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유네스코에 등록된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 그 중에는 군함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취소하라고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또한 한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한국은 반일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도 모자른데 한국은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하는 행동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일본에 쓸데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은 아전 인수격으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고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1년 전에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오랜 역사의 문제를 청산 못한 일본 당국에서 비롯된 양국 간의 다툼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한국의 아베 사죄 사항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베 총리가 소녀상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티브로 설치된 조형물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날 저녁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인터넷상에선 일본으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한편 한국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소동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지 반대로 너무 나갔다며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한국에는 일본을 긴장시킬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도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 발사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묶어놔서 안 되었던 부분을 전격 해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당장 발전될 것이고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한미 동맹의 한 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 개발 분야이긴 합니다만 주변국들은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갖는 것은 본 미사일 기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ICBM을 개발해 오면서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도 당장 미사일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마음 놓고 위성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력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국력 강화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잦은 위협에 대비하여 자주적 국방력을 갖자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이러한 미사일 협상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여기에 청와대는 사거리도 앞으로 제한 해제를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체연료 장거리 발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있는데 이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km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동맹을 한국과 일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멀게는 러시아까지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자주 국방력 증가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혹은 미국의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를 원하는 기조라서 한국을 자체적으로 무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의 동맹국에 포함된 일본에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톤 중량이 탑재 가능한 현무4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사거리 해제가 돼버린다면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파괴력이 강한 전술핵급으로도 인정받는 한국의 대량 생산된 미사일은 부담이 됩니다. 한편 이번 한일 간 미사일 지침은 4차 개정인데 생각보다 빠른 보폭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와 3차 개정을 했는데 3년 만에 4차 개정까지 나가서 고체연료가 해제가 된 것은 미국도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갈 길이 바쁘며 한미 간의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면이 내심 부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북한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적극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관련 미사일 기술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미사일 협정만 해나가면서 앞으로 사거리 협정을 비롯해서 우주 로켓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서 주변국이 무시 못할 미사일 강국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한국이 아님을 체감하며 한국에 대한 도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 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는데 이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 협정에서도 한국이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한국은 고품질의 군사정보를 가진 상태이니 일본의 지소미아로 더욱 협상력을 갖게 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출규제 대항마로 나온 지소미아 해제가 제시되면 일본은 더욱 꺼려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경제력과 국방력을 비롯해서 독일에 이어 제2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국가들이 결집해 있어서 한국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이번 미사일 협정은 한국이 우주 분야뿐 아니라 국방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바닥을 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에는 오히려 국방력 강화나 기타 호재들이 등장해 한국과의 갈등을 지속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본인의 사연임을 마지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를 한국으로 삼았는지 한국에 대한 부당한 목소리를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베 총리의 사연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냐는 우익 채널의 논의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처럼 단 한 번의 방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코로나 관련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가 나오거나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정반대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은 잘하는데 일본은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작은 이슈라도 대치하고 갈등하는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은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며 내실을 다져 자주 국방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에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해서였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출신이라고 말한 순간 이상하게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70%. 2002년 월드컵에 관해 이야기하며 상당수의 외국인은 개체지를 일본으로 알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속한 나라로 보고 있다. 20년 전 당시 외국인들의 한국의 인지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실감케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삼성과 현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20개가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금액이 일본 마쓰시타 전기산업 하나가 매년 투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일본 재계서열 1위 토요타 그룹이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R&D 투자 금액은 13조 원에 그쳤던 반면 한국 재계서열 1위 삼성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던 폭스바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을 모두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R&D에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고 올해 1분기에만 5조 3,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향후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한참 앞지른 진정한 초격차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판도를 뒤엎은 분야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영국까지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5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한국이 6위를 기록한 것이 전 세계로부터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형 조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8개 국가 중에서 100위입니다. 그렇다고 인구수가 많은 편도 아닌데다가 다른 상위 국가들보다 특별히 국방비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대대적인 군사력 보강에 나섰고 이를 위해 5조 원을 투자해 무려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랜드 400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하고 나면 육군은 통합 ADF의 일환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전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호주 육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보호, 화력, 이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전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고 대신 한국과 독일이 최종 후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호주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거미의 이름 레드백을 장갑차의 이름으로 경쟁사 모델들보다 항속거리, 엔진 성능, 최고 속도 등이 모두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냈죠. 레드백은 360도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탄과 포탄 파편을 가볍게 막아내는 수준의 차체와 이스라엘 IMI사가 개발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했기 때문에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즉 적군이 장갑차에 로켓을 발포할 경우 이를 정확히 탐지해내고 대응 로켓을 쏴 요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뢰와 폭발물이 주변에서 폭발해도 안에서 탑승한 3명의 승무원과 8명의 보병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수 설계된 데다가 무게 경량화에도 공을 들여 기동성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호주군이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한화가 호주와 본계약을 체결을 위해 450억 규모의 RMI 계약을 맺었고 시제품 3대를 전달했습니다. 호주 국방 매거진 ADM은 호주 정부는 한국의 한화가 최종 선정될 경우 질롱 지역에서 레드백 탱크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정했다라고 보도하며 이미 한국이 선정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한화가 삼성 테크윈을 인수하며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이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주 내부에서도 이미 독일이 아닌 한국의 한화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화가 호주에서 만든 한화 호주 산업 포털 AIP 때문이죠. 호주 국방 매거진 ADM은 팀 윌슬리 벤치온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한화의 AIP 포털은 다른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기업의 독점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잠재적 이해 충돌을 자동적으로 관리해준다. 게다가 민감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 해당 기업만 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전했습니다. 호주에서 치러진 이번 400대의 장갑차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 규모가 5조 원이기 때문만이 아니죠. 호주군
기존 사업 규모의 10배, 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장갑차 사업이 바로 미국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승리한 기업이 미국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5조 원 규모가 아니라 사실상 55조 원 규모의 사업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미군은 호주의 정확히 10배인 4,000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할 예정인데, 호주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웠지만 이번 호주군의 평가에서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기준치를 압도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만나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